이번 시간에는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탕평 정치, 탕평 정책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고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 그리고 탕평비 이런 얘기 가끔 역사를 좀 모르더라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탕평 정치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영조와 정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배우는데 일반적으로 역사를 공부해보면 숙종의 환국정치부터가 바로 탕평정책이다 라고 보통 배웁니다. 이 숙종 때 탕평정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숙종 때의 환국, 서인, 남인, 서인을 바꿔가면서 정치 방식을 운영하는 것도 일종의 탕평 운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숙종 때를 기점으로 영조, 정조까지를 탕평 정치 시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영조와 정조 시기에 이 탕평 정치를 시행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영조가 즉위하게 된 배경부터 알아봐야 왜 영조가 이런 정책들을 실시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조의 아버지는 바로 숙종이었죠. 숙종은 장이빈한테서 이윤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숙빈 최씨로부터 자식을 하나 생산하게 되는데 바로 연인군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게 됩니다. 두 명 다 공통적으로 왕이 되는데요. 장이빈 같은 경우에는 남인 출신이었고 이 숙빈 최씨 같은 경우에 서인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장이빈 같은 경우에는 중인 출신이었고요. 숙빈 최씨 같은 경우에 무술이 출신, 노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약간 좀 중전이라고 하기엔 부적합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인 같은 경우에 결국 마지막 경신기사 갑술왕국을 끝으로 노론과 소론으로 중간부터 분열되는 시점이었는데 이 노론 같은 경우에는 연인군을 지지하였고요. 소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남인 애들하고 같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약간 부드러운 소론들은 장희빈의 아들 이윤을 지지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론 같은 경우에 장희빈을 죽이라고 숙종한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희빈과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일단 순서상으로 이윤이 먼저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경종이 되겠습니다. 이 경종이 왕이 됐을 당시에는 연인군 같은 경우에 궁궐 바깥에 다니면서 바깥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살면서 이런 백성들의 생활 모습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살펴봤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나중에 이 연인군이 왕이 됐을 때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종이 왕이 되는데 이 경종 같은 경우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일부 듣기로는 이 장희빈이 생식기를 떼서 굉장히 생식 기능에 장애가 있었다. 그리고 뭐 말을 잘 못해서 대신 글을 읽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했다. 그래서 말을 길게 하지 못하니까 말을 더듬고 실어증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었던 왕이었는데 이 노론들이 경종에게 전하께서 지금 후사가 없으시니 세제를 책봉합시다. 세자가 없으니까 동생인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뭘 얘기하냐? 바로 지금 임금께서 몸이 힘드시니까 대리총정을 세제한테 시키는 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왕권이 굉장히 무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덩달아 몸이 아팠던 경종에게 연인군이 간장게장과 생감이라고 하는 정말 상극인 그런 음식을 주게 되면서 배탈이 났고 이런 배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어휘들이 노력을 했지만 연인군이 인삼과 부자를 주게 되면서 결국에 경종이 승하하고 연인군이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영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조 같은 경우에 왕이 됐을 당시에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바로 형을 독살한 게 아니냐? 살인자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심과 두 번째로는 노론에 의지하는 노론에 꼭 쪼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숙빈채씨 너의 어머니는 노비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 자기의 그런 뭐랄까 할까요 단점 뭐 히스테리 뭐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당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영조였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항상 신하들을 이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꼿꼿하게 서서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영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이 탕평정치라고 하는 공평한 모든 신하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탕평이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탕평 정치를 실시하려고 했던 그 목적은 바로
노론이라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이런 노론이라고 하는 세력에 간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노론에게 벗어나서 왕권이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 탕평 정치의 목적은 바로 왕권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 강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탕평 정치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일환 사업으로 탕평비라고 하는 것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 탕평비를 어디다 건립하냐? 바로 성균관에 건립하게 됩니다. 지금 사림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200여 년간 예송, 환구, 그리고 경종 때의 그런 노론과 소론의 싸움, 이런 싸움들, 당쟁이 너무나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원래 붕당의 좋은 목적이 사라지고 상대방의 당을 제압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성균관에 이 탕평비를 건립해서 너네들이 나중에 관리가 된다면 공평하게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탕평채 등등의 여러 가지 탕평의 의미가 담긴 의식들을 많이 부여주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원을 많이 통폐합하게 됩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사림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큰 배경이었잖아요. 훈구와 사림 간의 싸움에서 계속 사림이 얻어맞았지만 지방에서 후학을 양성할 수 있었던 그 서원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많은 사림들이 양성되기 때문에 이 서원을 제거할, 통폐합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원을 통폐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산림이라고 하는 건요, 지방에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계속 중앙에 간섭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중앙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산림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서 영주의 탕평정책이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론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게 되면서 소론이나 조금 더 약해져 있던 남인들의 일부를 사용하는 그런 탕평 정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을 때 이 영조가 경종의 왕이 되던 시절에 궁궐 바깥에서 10년 정도 살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균역법이라고 하는 군포제도를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하죠. 원래 2필을 4필 정도 내야 되는 군표를 2에서 1필로 줄여주는 감세 정책을 하고, 이 부족한 국방비를 왕실에 들어오는 세금에서 일부 충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정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영조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불만이 있을 때 두드릴 수 있는 신문고를 부활시켜주는 정책도 실시하였고요. 또 어떤 정책을 했냐라고 보면요, 첩, 자손의 차별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조 자신부터가 숙빈철씨 노비의 그런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첩, 자손의 차별을 완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심제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만약에 살인죄로 이제 잡혀 들어오면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이지 않았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고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3번 재판은 제도, 그 다음에 당시에 사형제도가 너무나 좀 셌다 그래요. 그래요, 사람이 진짜 막 크게 잘못했으면 죽어야 되는 게 뭐 마땅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악랄하게 죽인다는 거죠. 뭐 기름에 튀겨 죽인다든가, 이 사지를 찢어서 죽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준 사람이 바로 영조의 그런 정책인데, 이 영조의 이런 백성 민생 안정 정책이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이 바로 청계천이라고 하는 사업을 복원시켜주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그 하천, 청계천인데요. 청계천에 워낙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서 물이 흐르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보수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야겠죠. 그러면 이 청계천이 보수 공사를 할 때 여기에 많은 인부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사람들에게 일거리도 주고 뭐 돈도 지불할 수 있는, 한마디로 하면 또 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있는,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청계천 복구 사업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이 복구되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씻을 수도 있고, 이런 청계천을 복구하면서 영조의 탕평 정치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정책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에는 이 노론 세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탕평 정책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사용했는데, 이런 왕다운 왕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아들에게 행한 행동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 유명한 사도세자와 관련된 얘기가 있죠. 사도세자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여기 카드가 떠 있죠. 카드에 있는 영화 리뷰를 보시면 그 사도세자와의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영조는 결국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이게 되면서 그 후사로 어쨌든 만연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후사로 사도세자의 아들, 당시에는 사도세자가 역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죽었던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한 이산, 정조를 왕위에 올리게 되는데, 이 정조 같은 경우에도 이미 노론의 세상이 되어있던 이 조선의 정치판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조가 왕이 되게 됐을 때는 더 강력한 탕평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책을 한마디로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준다면, 영조의 탕평 정책은 약간 온건한 스타일, 완만한 스타일. 노론의 온건파 쓰고 소론의 온건파 쓰고 남인의 온건파를 썼다면, 이 정조 같은 경우에 완전히 노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론 폐쇄! 아예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쓰겠다. 바로 초계문신제입니다. 37살 이하의 어린 과거 합격자들을 뽑아서 자신의 그 입맛에 맞는, 자신의 정치의 입각에 맞는 사람들로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초계문신제.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관리제도로 따로 편성되는 제도가 바로 초계문신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바로 두 번째, 규장각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정치는 내가 할 테니 너네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의 그런 사상에 입각한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정조였죠. 이 규장각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대의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지편전과 유사한 학문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다 보면, 노론을 배제하는 정책을 하게 되다 보면은 암살 위험이 있겠죠. 심지어 그 정조가 자는 그 궁궐 앞까지 자객들이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정조는 항상 목숨이 위태했어요. 그래서 나의 친일 부대를 만들어야겠다. 장용령이라고 하는 친일 부대를 만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조선에 만들어졌던 오군영이 있지 않습니까? 오군영의 당파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지킬 수 있고, 그런 당파에 어울리지 않는 친일 부대를 만들어서, 장용영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추도하기 위해서, 또한 새로운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을 벗어나 새로운 신진, 새로운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화성을 건립하게 되죠. 이 화성을 건립할 때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정야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거중기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성을 만든 이유가 아버지를 자주 행차하러 가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지만, 새로운 그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새로 세워졌을 때 수도를 옮긴 거와 거의 유사한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관료들을 뽑기 위해 서울 출신들의 관리를 많이 등용하게 됩니다. 박제가, 유득국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등용해서 관직에서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난정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 난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흐트러 놓는 걸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제 생각에는 이 구멍가게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에요. 이 구멍가게들이 조선의 시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조선의 시전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인정받은 유기전과 그 다음에 시전 상인들만 인정을 받았거든요. 한마디로 그 대형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대형 마트들이 누구랑 짰냐? 바로 노론들하고 짰단 말이죠. 그 노론들하고 짜서 이 난전들, 주변에 있는 소시민들, 소상공인들, 소상인들을 탄압하는 정책들을 많이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이 구멍가게들도 상인으로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 바로 이 난전을 금지하는 걸 폐지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기전의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난전, 그 구멍가게들이 가게를 펼 수 있는 걸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조가 다양한 정책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조선의 마지막 르네상스를 피웠다라는 얘기도 많죠. 조선의 문화의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 정도로 크게 활약하였으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노론들의 독사를 받았다는 항상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결국 정조가 급작스럽게 승하하게 되면서 영조와 정조가 실시했던 탕평색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탕평 정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